한 유명 가수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란은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심지어 그녀의 열애설에도 태국 팬들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태국 사람들은 현재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이고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상상력의 힘, 현대 문화와 소통이라는 강의를 듣기 위해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강의실에 앉아 있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수업을 신청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교수님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어요. 칠판에는 K-팝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가 적혀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어요. 교수님은 먼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현재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K-팝의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죠.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K-팝을 거부하는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죠. 어느 나라일까요? 학생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고 답을 해보려 했어요. 누군가는 베트남을, 또 다른 학생은 인도네시아를 말했지만 모두 틀렸어요. 저도 고민해봤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특히 태국이라는 답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국은 K-팝의 최대 팬덤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 출신이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조용하던 강의실 안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리리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태국 사람인데 지금 태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요. 리리의 말에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저희는 이제 K-팝 대신 T-팝을 즐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음악 취향의 변화가 아니에요. 리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어떤 음악을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죠?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더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항상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저는 리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어떤 분노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문제의 시작은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급증했어요.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무시무시한 몇 건의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리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닌 그들의 삶의 일부였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입국 심사 강화는 태국 사람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SNS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는 곧 문화적 보이콧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태국인들의 범죄는 소수의 일탈 행동일 뿐인데 한국은 마치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했죠. 리리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한국은 우리나라를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 문화는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나라 출신 연예인을 데려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리리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리리 학생,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각종 SNS 캡처 화면들이 나타났죠. 한국 연예인들을 비난하는 댓글들,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해시태그, 그리고 한국 관광 거부 운동의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방콕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 K-팝 스토어들이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있었죠. 그건 당연해요. 한국이 먼저 우리를 무시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거예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리리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감정을 띠고 있었죠. 이런 현상은 특히 SNS에서 두드러졌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없는 태국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이는 곧 문화적인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다음 이야기는 더 민감한 주제로 이어질 것 같았죠. 저는 펜을 꽉 쥐며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좀 더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프로젝터의 화면을 바꾸셨어요. 화면에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등장했죠. 태국 사람들에게 리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태국의 평민 계급인 로쏘 계급 출신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되었죠. 이는 많은 태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리사는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리사와 한 남자가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죠. 최근 리사의 열애설이 태국 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상대는 프레데릭 아르노인데요.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LVMH의 후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의 CEO를 맡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세계 1위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로 LVMH 그룹의 회장이죠. LVMH는 루이비통, 모에샹동, 디올, 불가리 등 75개 이상의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프레데릭 아르노의 가문은 200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프레데릭 아르노는 2022년 11월 블랙핑크의 LA 콘서트를 관람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특히 파리에서 만나요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죠. 최근에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리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리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분명 돈으로 리사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2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집안이.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로 보인다고 합니다. 프레데릭은 리사의 공연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응원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태국의 극성 팬들은 이 연애 소식을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한국이 리사를 프랑스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죠. 리리가 다시 손을 들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한국 기획사의 계략이에요.
YG는 분명 LVMH 그룹과 거래를 했을 거예요. 리사를 프랑스로 보내고 아마도 루이비통이나 디올의 독점 계약권을 받았겠죠. 아니면 더 큰 뭔가가 있을 거예요. 리사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리사는 이제 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리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교수님은 이번에 리사의 최근 공개된 미발매곡 물릿 플로어의 가사를 띄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리사의 노래 가사를 보면 녹색 눈의 프랑스 소년이 날 사로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자발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그건 한국이 시킨 거예요. 리사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프랑스에서 선정적인 쇼를 하고 태국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문화적 갈등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게 보였죠. 잠깐만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일어났어요. 한국 유학생 나연이었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네요. 태국 팬들이 리사와 관련된 모든 한국 가수들을 SNS로 테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봐요. 태국 팬들은 리사의 SNS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된 댓글은 모조리 신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블랙핑크 멤버들의 게시물에도 악성 댓글을 달고 있죠. 리리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예요. 리사는 우리 태국의 자존심이에요. 그녀는 우리와 같은 로쏘 계급 출신이에요. 우리도 리사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근데 한국은 그걸 빼앗아갔어요. 나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리사는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죠. 리리가 소리쳤어요. 아니요.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와야 해요. 여기서는 그녀를 더 잘 대우해 줄 수 있어요. 결혼도 태국 사람과 해야 하고 태국에서 활동해야 해요. 우리는 그녀를 통해 희망을 봤어요. 우리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요.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설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리사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죠? 나연이 반박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리사가 필요해요. 그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도 리사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모든 로쏘 계급 사람들이요. 저는 리리에게 리사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투영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리사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태국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결국 태국의 K-팝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SM, JYP, 하이브 등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태국 내 모든 오디션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태국의 팬덤 문화가 건전하지 않다며 더 이상 태국 시장에서 신인을 발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죠. 나연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맞아요. 한국 기획사들은 악질적인 태국 팬들로 인해 아티스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태국 출신 가수를 뽑는 것조차 부담이라고 했어요. 리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모든 태국 팬이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모든 태국 팬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극성 팬들의 행동이 전체 태국 K-팝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 최근 들어 태국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 기획사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과거 태국은 K-팝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태국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팬들의 문제적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심각한 것은 사생팬 문제입니다. 태국의 일부 팬들이 한국 아이돌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방콕 공항에서 아이돌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숙소까지 따라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방콕에서 콘서트가 있을 때 일부 팬들이 호텔 로비에서 밤새 기다리면서 아티스트들을 괴롭혔죠. 두 번째는 선물과 금전 요구 문제예요. 태국 팬들 중 일부가 수천만 원대의 명품을 선물로 보내고 이를 받은 아티스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은 자신이 보낸 선물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리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로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의 문제입니다. 태국 팬들은 특정 아이돌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일이 잦았어요. 특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경쟁 구도에 있는 가수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마지막으로 콘서트 현장에서의 매너 문제가 있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일부 팬들이 무대 위로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팬들의 자리를 강제로 점거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심지어 공연 중에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리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제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K-팝 스타가 될 기회를 잃게 된 거예요. 리사처럼요. 리리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서 T팝을 이끌어야 해요. K-팝은 곧 몰락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언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2024 글로벌 음악 산업 언어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어를 제외한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듣기 좋은 언어 1위로 꼽혔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응답자의 78%가 한국어 발음이 멜로디와 잘 어울린다고 답했어요. K-팝 노래에서도 영어 가사보다 한국어 가사 부분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반면에 태국어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태국어 발음이 노래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고, 특히 성조 언어의 특성이 현대 팝 음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음악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뮤직 트렌드 리서치의 공식 통계 자료예요. 전 세계 25개국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외국인들이 K-팝 가사를 번역해서 읽었을 때 그 의미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고 해요. 교수님은 K-팝 노래 중 꽃길이라는 노래 가사를 예시로 보여주셨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가사는 단순히 I will make you walk on the flower path라는 영어 번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꽃길은 행복과 성공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K-팝 가사의 한글 원문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연이 덧붙였어요. 맞아요.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도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나 아이유의 반편지 같은 노래의 가사를 읽으면서 한글의 시적인 아름다움에 감동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글은 소리와 의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언어입니다. 특히 은유와 직유를 사용한 표현들이 외국인들에게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간다고 해요.
하늘을 담은 눈동자, 별들의 춤 같은 표현들이요. 리리가 소리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티팝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가짜 통계일 거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2021년에는 37%, 2022년에는 무려 4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나연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작년 여름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파리에서는 카페 직원이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로마에서는 길을 걷다가 현지 학생들이 한국 남자를 보고 오빠야 라고 외치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하거나 택시를 탈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남미,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지인들이 가장 교류하고 싶어하는 아시아 국가 1위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는 정치적 갈등이나 편견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리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음악 산업이 과연 K-팝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태국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도 되지 않죠. 제작 시스템의 차이도 큽니다. K-팝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태국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87%가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K-팝 아이돌로 데뷔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죠. 리사의 경우를 보세요. 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 그녀의 개인 순자산은 350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8,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스타가 되었고요. 하지만 현재 태국의 반한 감정이 이런 꿈들을 모두 앗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획사들이 태국 오디션을 전면 중단했고 이미 트레이닝 중이던 태국 연습생들도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었죠. 이건 단순한 기획사들의 보복이 아닙니다. 태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 세대의 기회를 닫아버린 겁니다. 리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오늘 수업을 곱씹어 보았어요. 문화는 마치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 건데 민족주의라는 벽을 세우는 순간 그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한 나라의 감정적인 대응이 어떻게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리리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태국의 모든 젊은이들의 좌절된 꿈이 보이는 것 같았죠.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꽃피는 건데 이런 아픔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블랙핑크 멤버의 리사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악성 태국 팬들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린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는데요. 또 리사의 열애설이 태국 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인들이 없어도 잘 살고 한국 관광객들은 중국에서 민폐만 끼치거든요. 이 말을 들은 대학 교수가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중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첼이에요. 오늘 아시아 정치경제 수업은 평소와 달리 뜨거운 토론으로 가득했죠. 교수님은 오늘 수업의 주제로 최근 중국의 파격적인 비자 정책 변화를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들에게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죠. 이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중국 비자 신청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교수님은 칠판의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적으시며 설명하셨어요. 먼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회사 상사의 집 주소까지 기재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요구사항이었죠. 또한 비자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단기 관광 비자의 경우에도 한화로 약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자 센터의 처리 속도도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5일 이상 소요됐지만 성수기에는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비자 사진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흰색 배경에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하고 안경 착용도 제한됐어요. 많은 신청자들이 사진 때문에 재신청을 해야 했죠.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중국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더구나 코로나19 이전 한국은 중화권을 제외하면 중국의 최대 관광객 유입국이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600만 명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이는 상당한 규모죠. 하지만 까다로운 비자 정책으로 인해 이 수치는 더 늘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가 간의 관계가 비자라는 작은 정책 하나에도 깊이 반영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통계 자료들은 정책이 실제 인적 교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죠.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이제 곧 뜨거운 토론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강의실의 긴장감은 교수님의 다음 설명과 함께 더욱 고조되었어요. 교수님은 이번 비자 면제 발표의 특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하셨죠. 이번 발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예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자 정책 변경은 철저한 외교적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양국 외교부 간 실무진 협의가 진행되고 이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죠. 그 다음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국의 실행 계획 수립,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비자 정책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최소 3개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전에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의 단수비자 발급 요건 강화 때는 6개월 전에 공지가 있었고 2018년 유럽의 ETIAS 도입 결정 시에도 약 4개월의 사전 공지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중국의 발표는 이러한 모든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주중 한국 대사관조차 발표 하루 전까지 이 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외교 관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대상국가 목록을 보여주시며
각 국가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대상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모두 높은 GDP와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들의 연간 중국 방문객 수는 각각 노르웨이 5만 명, 핀란드 4만 명, 덴마크 3만 8천 명, 아이슬란드 8천 명 수준이에요. 다음으로 소국가들을 보면 안도라는 인구 7만의 작은 공국이며 모나코는 4만 명, 리히텐슈타인은 3만 8천 명의 인구를 가진 초소형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의 중국 방문객 수는 연간 1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지만 중국 방문객은 연 2만 명 정도에 불과해요. 교수님은 지도에서 각 국가의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국가들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북유럽 4개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그 주변에 위치해 있고 소국가 3개는 알프스 산맥 주변에 흩어져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죠. 이처럼 지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국가들을 하나의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를 보세요. 8개국은 모두 유럽에 있고 한국만 아시아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관광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들을 선정한 것이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시죠. 교수님은 상세한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중국 방문객 수는 연간 60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 이 8개 유럽 국가들의 방문객을 모두 합해도 겨우 57만 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는 한국 방문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죠. 더구나 이들 국가의 중국 내 소비액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918달러인 반면 이들 유럽 국가 관광객의 평균 소비액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는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이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정책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비자 면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일방적 면제라는 점에서도 매우 특별해요. 보통 국가 간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단독으로 이 결정을 내렸죠. 가장 놀라운 점은 주중 한국 대사관조차 이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교 관례상 이런 중요한 정책 변경은 사전에 상대국 대사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가 이루어졌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채니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상당히 언짢아 보였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런 통계 수치들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여행을 가서도 돈을 아끼기만 해요. 저렴한 숙소만 찾고 길거리 음식만 먹고 쇼핑도 거의 하지 않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현지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채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단체로 다니면서 시끄럽고 SNS용 사진 찍느라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 희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실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채니 하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기준 한국 관광객의 지출액은 1인당 918달러로 이는 아시아 국가 중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쇼핑 분야에서는 평균 소비액이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았죠. 희진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 관광객들의 현지 문화 존중도와 관광 매너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2023년 글로벌 관광객 평판 조사에서 한국은 가장 환영받는 관광객 국적 1위에 선정되었죠. 특히 현지 규칙 준수, 청결 유지, 친절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한국 관광객들은 숙박시설 이용률도 매우 높아요. 중국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호텔 숙박 비율이 78%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니 하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숙소만 찾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낀 교수님은 두 학생의 논쟁을 중재하시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 모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비자 면제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살펴보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이번 결정에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관광산업의 통계를 보시면 2023년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특히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감소했죠. 교수님은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는 주요 이유를 보시죠. 첫째,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가 32%로 가장 높았고, 둘째, 정치적 불안정성 우려가 28%, 셋째,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18%, 넷째, 환경오염 문제가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관광객 유입국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중화권을 제외하면 최대 관광객 유입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4.21, 1인당 소비액은 918달러였어요.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정치 외교적 분석으로 넘어가셨어요.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는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또한 경주에서 열릴 APEC 회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는 한중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APEC 회의는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죠. 더불어 최근 한국인 간첩 혐의 구금 사건은 양국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인이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되어 1년 넘게 구금된 이 사건은 한국 내 반중 정서를 크게 악화시켰어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1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저치입니다.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국제 정세를 설명하셨어요.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밀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만 발의 포탄과 수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중국에게 큰 충격이었죠.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이러한 독자적인 행보는 중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더구나 한미일 3국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어요.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3국은 정기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수출 제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고립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14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량은 작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의 기술 수준은 아직 7나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3나노 생산에 성공했죠. 이러한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는 중국의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과의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이 끝나자 채니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훨씬 격앙되어 있었죠. 교수님, 중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GDP는 이미 세계 2위이고 기술력도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한국과의 교역이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는 1대1로 정책으로 다른 파트너들과 충분히 교역할 수 있어요. 채니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계속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차, 5G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곧 따라잡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채니의 발언을 차분히 들으신 후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채니 학생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추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상호비자 면제 요구에 대한 우려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30일 무비자 정책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의 인구 규모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14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한국 인구의 27배가 아니에요. 이는 서울 인구의 140배, 제주도 인구의 23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2022년 제주도 무비자 정책 시행 직후 한 달 만에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30만 명이 몰려와 심각한 혼잡을 초래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하셨어요. 2023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3.2%로 이는 약 15만 명에 달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68%가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통한 불법 체류자가 매달 평균 12% 증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실을 살펴보시죠. 교수님은 경찰청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 사건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27%인 약 8만 명이 육지로의 밀항을 시도했고 이 중 82%가 불법 취업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조직적인 불법 체류 알선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부터 관광객을 모집하고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죠. 한 조직은 심지어 위조 신분증까지 제작해 판매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구체적인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작년 8월에는 40명의 중국인이 단체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집단으로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단 6시간 만에 모두 잠적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불법 체류였죠. 이들 중 23명은 서울의 건설 현장에서, 12명은 경기도의 공장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임금 덤핑을 초래하며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정상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번 무비자 입국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 여권 소지자만 해당되며 목적도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로 한정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강제 출국될 수 있어요. 특히 친지 방문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친지의 신분증 사본, 거주지 증명 서류 등이에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500위안씩 최대 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출국 시 공항에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특별히 강조하듯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개정된 반간첩법입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주요 정부청사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지하철역이나 다리와 같은 기반 시설도 촬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시죠. 작년 9월 한국인 관광객 어씨는 상하이 와이탄 지역에서 건물 사진을 찍다가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인이 지하철역 내부를 촬영했다가 벌금 5,000위안을 부과받았죠. 인터넷 사용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SNS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VPN을 사용해야 해요. 미등록 VPN 사용 시 최대 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중국의 특정 지역이나 사건에 대해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SNS 게시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웨이보에 중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취소되어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었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 관련 게시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규정들이 너무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의 현실입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안전한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첸위는 무언가 말하려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아마도 오늘 수업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비자 정책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광 산업과 무역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한중 관계와 북한 문제가,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모두 연관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비자 면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윌슨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이론적인 내용을 넘어 현실의 사례를 통해 국제 정치를 이해하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히 더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이런 현실적인 사례야말로 국제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추진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 평가가 좋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한국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중국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